일본 전체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61세 원로 교수의 단 한 편의 논문이 일본 정치계를 뒤흔들었어요. 외무성 간부들은 긴급 회의를 소집했고 보수 언론들은 일제히 매국 논문이라며 비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그 논문을 쓴 사람이 30년간 일본 외무성에서 독도 문제를 담당했던 최고 전문가 오오타 테치야 교수였다는 것입니다. 불과 2달 전까지만 해도 그는 요미우리 방송에 나가서 당당히 말했어요. 독도는 일본의 고유 영토입니다. 시청자들의 뜨거운 응원을 받으며 한국의 주장을 완전히 논파하는 논문을 준비 중이었죠. 그런데 갑자기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그가 새로 발표한 논문의 제목은 독도는 왜 한국 영토인가? 였어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30년 인생의 신념이 송두리째 바뀌게 된 걸까요? 그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오오타 테치야입니다. 61세 일본 외무성에서 30년간 근무하며 다케시마 문제 대응팀 실무총괄을 맡았죠. 현재는 메이지 국제대학에서 국제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확고한 신념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독도는 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믿음입니다. 어릴 때부터 외할아버지께서 말씀해 주셨거든요. 구시마네 현청에서 공무원으로 일하셨던 할아버지는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테치야야 다케시마는 우리 일본의 땅이다. 조선인들이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지만 역사는 바뀌지 않는다. 절대 잊으면 안 된다. 그 말씀이 제 가슴 깊이 새겨져서 30년간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번 요미우리 시사 프로그램 일본의 시각 출연은 제게 있어 평생의 사명을 완수할 기회였어요. 스튜디오에 들어서니 조명이 밝게 비치고 있었고 진행자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오늘은 최근 다시 뜨거워진 독도 문제에 대해 일본 측 입장을 정확히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다케시마 문제 전문가이신 오오타 테치야 교수님을 모셨어요. 카메라가 돌아가기 시작하자 저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독도는 일본의 고유 영토입니다. 이건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역사와 국제법으로 명확히 증명되는 사실이죠. 1905년 시마네현 고시를 통해 우리가 정식으로 영토에 편입했다는 명확한 기록이 있습니다. 진행자가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측에서는 그보다 훨씬 이전부터 자신들의 영토였다고 주장하는데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어요. 한국의 주장은 감정에 기반한 것입니다. 역사 왜곡의 달인들이죠. 조선시대부터 기술도 문화도 뒤처진 나라가 무슨 영토권을 주장하나요? 일본의 국제법 앞에선 한 줌의 먼지일 뿐입니다. 한국은 여전히 과거에 사는 나라예요. 후배도 한마디 하였습니다. 한국은 경제 성장했다고 우쭐대지만 결국 일본 덕을 본 거예요. 독도 같은 건 감정으로 주장하는 삼류 국가의 전형이죠. 우리 일본의 법치주의 앞에 무릎을 꿇을 겁니다. 방송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저는 가슴이 벅찼어요. 드디어 국민들에게 진실을 말할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곧바로 컴퓨터를 켜고 SNS에 접속했습니다. 독도 관련 시리즈를 시작할 때였어요. 첫 번째 글의 제목을 독도 감정이 아닌 팩트로 말하자 해시태그라고 정했습니다. 한국은 지금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적 사실은 명확해요. 5년 우리가 정식으로 영토에 편입했다는 기록이 있거든요. 앞으로 매일 하나씩 명확한 증거들을 제시하겠습니다. 글을 올리자마자 댓글들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교수님 말씀이 100% 맞습니다. 한국의 불법 점거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었어요. 이번엔 제대로 끝장을 내주세요. 감정적인 한국을 논리로 완전히 제압해주세요. 같은 응원의 메시지들이었어요. 500개가 넘는 댓글과 3000개의 좋아요를 보며 저는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외무성 후배 나카무라 켄지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선배님, 어제 방송 정말 시원했습니다. 그리고 SNS도 보고 있어요. 이번엔 정말 제대로 끝내주세요. 우리가 가진 모든 자료를 지원하겠습니다. 이어서 타카시 히로키도 연락했습니다. 선배님께서 나서주셔서 정말 다행입니다. 한국 측의 억지 주장을 완전히 논파해 주세요. 외무성 아시아 대양주 국장으로부터도 격려 전화가 왔어요. 오오타 선배, 이번 기회에 한국의 허상을 완전히 드러내 주세요.
우리가 뒤에서 전폭 지원하겠습니다. 저는 자부심으로 가슴이 벅찼어요. 일본 외교의 최전선에서 활동했던 제가 마침내 이 문제를 정리할 때가 온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날 저녁 두 번째 SNS 글을 올렸어요. 독도 팩트 해시태그에 의해서 한국은 역사를 왜곡하는데 아주 능숙합니다. 감정에 호소해서 국제사회를 현혹하려 하죠. 하지만 이번엔 다를 겁니다. 확실한 증거로 그들의 거짓말을 완전히 드러내 보이겠어요. 가족과 함께 저녁을 먹으며 아내가 물었어요. 여보, 이번 일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요즘 계속 그 얘기만 하시네요.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영토 분쟁이 아니야. 일본의 정당한 권리를 되찾는 일이거든. 더 이상 한국의 감정적 대응에 끌려다닐 수는 없어. 할아버지께서도 평생이 문제를 걱정하셨잖아. 그리고 혼자 서재에 앉아 30년간 쌓아온 확신을 되새겼어요. 외할아버지의 말씀, 외무성에서의 30년 경험, 그리고 명확한 역사적 증거들. 한국이 아무리 목소리를 높여도 소용없어. 진실은 하나니까. 독도는 일본 땅이야. 저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SNS 연재를 위한 자료 정리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한국의 허상을 드러낼 때가 왔다고 생각하면서 말이에요. SNS 연재가 시작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매일 올리는 독도 팩트 시리즈는 큰 화제가 되었고 팔로우도 2만 명이 넘게 늘었어요. 하지만 저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국 측의 반박에 완벽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더 체계적인 자료 수집이 필요했거든요. 국립국회도서관의 고유한 열람실에서 저는 오래된 자료들을 하나씩 펼쳐보고 있었습니다. 1950년대에 발간된 외무성 소책자 다케시마는 일본의 고유 영토를 읽으며 저는 다시 한번 확신했어요. 역시 우리가 맞았어. 이렇게 명확한 증거가 있는데 한국이 뭘 할 수 있겠어? 소책자에는 1905년 시마네현 고시 제4호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었어요. 메이지 38년 2월 22일 시마네현 고시를 통해 리안코도를 다케시마로 명명하고 오키섬사의 소관으로 정했다. 이는 무주지 선점의 국제법 원칙에 따른 정당한 영토 편입이었다. 저는 이 부분을 여러 번 읽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서관 복사실에서 저는 이 문서를 여러 장 복사했어요. 한 장 한 장 나오는 복사본을 보며 만족스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거야말로 결정적 증거지. 우리가 국제법에 따라 정식으로 영토에 편입했다는 명확한 기록이잖아. 이 자료만 있어도 한국 측의 억지 주장은 완전히 무너져버려. 그 다음 날 저는 외무성 자료실로 향했어요. 30년간 근무했던 곳이라 모든 게 익숙했습니다. 자료실 담당자 타카시 씨가 반갑게 맞아주더군요. 타카 선배님 오랜만이시네요. 요즘 SNS에서 유명하시던데요. 뭘 찾으시는 거예요? 다케시마 관련 자료들을 다시 정리해 보려고 해. 특히 메이지 시대 공식 문서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완벽한 논증을 만들어야겠어. 자료실에서 만난 후배 타카시 히로키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선배님 그런데 혹시 아시나요? 선배님 그런데 한국 놈들이 고지도 조작해서 퍼뜨린다는데요. 그놈들 역사 왜곡 전문가잖아요. GDP는 올랐어도 정신은 여전히 조선시대 수준이에요. 그런 이류 국가의 주장을 진지하게 봐야 할까요? 심지어 우리나라 지도 중에도 그런 게 있다고 하고. 그런 자료들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저는 즉시 화가 났어요. 그의 말을 끊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런 건 한국이 퍼뜨린 역사 왜곡이야. 조작됐거나 잘못 해석된 지도일 가능성이 높다고. 고지도는 조작일 수 있어. 특히 한국 같은 나라는 역사 왜곡의 전문가잖아. 타카시 히로키의 얼굴이 어두워지는 게 보였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어요. 자네는 왜 한국 측 주장을 그대로 믿는 거야? 우리 외무성에서 몇십 년을 일하고도 그런 식으로 생각하다니 정말 실망이야. 목소리가 더욱 높아졌지만 저는 계속했습니다. 한국은 독도를 불법들이 퍼뜨리는 거짓 정보에 현혹되면 안 된다고. 우리가 흔들리면 누가 일본을 지키겠어? 타카시 히로키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선배님.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거였어요. 혹시 반논리를 준비해야 하나 싶어서.
하지만 저는 여전히 화가 나 있었습니다. 궁금한 건 좋아. 하지만 적어도 우리나라 입장은 확고해야 하지 않겠나? 흔들리면 안 돼. 그런 의심부터 하면 어떡해? 그날 오후 저는 메이지 정부의 공식 문서들을 차례로 살펴봤어요. 1905년 내각회의 결정문에는 리안 코도를 다케시마로 명하여 시만 현관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었고, 시마네 현의 행정 기록에는 무주지인 다케시마를 본연에 편입한다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신문 기사들도 새로운 영토 획득이라며 일제히 보도했었죠. 모든 자료가 일관되게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이 국제법에 따라 무주지였던 다케시마를 정식으로 영토에 편입했다. 저는 더욱 확신에 차서 SNS에 올릴 자료들을 정리했어요. 독도 팩트 1905년 시마네 현시는 국제법상 완전히 정당한 절차였다. 무주지 선점의 원칙에 따른 것이다. 집으로 돌아가는 전철 안에서 저는 수집한 자료들이 든 가방을 소중히 껴안고 있었어요. 이런 명확한 증거들 앞에서 한국이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 감정적으로 반발할 뿐이지. 논리적으로는 반박이 불가능할 거야. 이제 완벽한 논문을 써서 이 문제를 영원히 정리해버리자. 그날 밤 서재에서 자료들을 정리하며 저는 더욱 확신에 찼습니다. 한국은 역사를 자기들 입맛에 맞게 왜곡하는데 익숙해. 하지만 사실은 사실이야. 1905년 우리의 영토 편입이 국제법상 완전히 정당했다는 게 이렇게 명확하게 증명되는데 뭘 더 바라겠어? 저는 확신에 찬 표정으로 본격적인 논문 작성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제 한국도 더 이상 억지를 부릴 수 없을 만큼 완벽한 논증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하면서 말이에요. 자료 수집을 마친 저는 드디어 평생의 역작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2주간 수집한 방대한 자료들을 앞에 놓고 논문 제목을 독도 불법 점거 구조 분석에서 국제법적 관점에서 본 일본의 영유권으로 정했어요. 컴퓨터 화면에 커서가 깜빡이는 것을 보며 저는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학술 논문이 아니야. 역사를 바로 잡는 일이지.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만이 고요한 밤을 깨뜨렸어요. 한국의 독도 점거는 1952년 이승만 라인 설정부터 시작된 일방적이고 불법적인 행위다. 국제법을 무시한 채 자국의 이지를 일방적으로 선포하며 일본 어민들의 어업 활동을 차단한 것이 시작이었다. 이 문장을 쓰며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이게 핵심이야. 국제법을 무시한 일방적 행위였지. 몇 시간 동안 타자를 치며 저는 한국 측 주장의 허점들을 하나씩 지적해 나갔어요. 한국이 제시하는 고지도들은 정확성이 떨어지며 근대적 영토 개념이 확립되기 전에 원시적 인식에 불과하다. 반면 1905년 시마네현 고시는 근대 국제법 체계가 확립된 후 그 원칙에 따른 정식 영토 편입 절차였다. 글을 쓸수록 제 확신은 더욱 굳어졌어요. 감정에 호소하는 한국의 역사 서술과 달리 우리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다. 무주지 선점의 원칙, 사료적 지배의 개념, 국제 판례법까지. 저는 국제법 교수로서의 전문성을 총동원해 논문을 써내려갔습니다. 새벽 3시가 넘어서야 40페이지 분량의 1차 초안을 완성했어요. 일주일 후 외무성 사무차관 마사토 씨와의 면담이 있었습니다. 논문 초안을 미리 전달했는데 그가 읽어본 후 매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오오타 교수님 정말 훌륭한 논문이군요. 특히 한국 측 주장의 허점을 조목조목 지적한 부분이 탁월합니다. 이 정도 자료면 한국 측이 더 이상 억지를 부릴 수 없을 겁니다.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30년간 준비해 온 이 순간이었으니까요. 사무차관이 계속 말했습니다. 특히 1905년 편입의 정당성을 논증한 부분이 뛰어납니다. 무주지 선점이라는 국제법 원칙을 이렇게 명확히 제시하신 건 정말 대단해요. 이 자료면 한국 입을 닫게 할 수 있겠군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한국은 감정적 대응만 할 뿐 이런 법리적 논증은 절대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들에게는 법적 근거가 없으니까요. 사무차관이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어요. 그리고 한국 측이 제시하는 역사적 근거들의 허점을 지적한 부분도 탁월하네요. 특히 고지도의 부정확성과 근대 이전 영토 개념의 한계를 설명한 대목이 인상적입니다.
한국은 항상 역사를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려 하거든요. 하지만 객관적 사실과 국제법 앞에서는 어쩔 수 없을 겁니다. 저는 겸손하게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뿌듯했어요. 사무차관이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이 논문이 발표되면 독도 문제에 대한 국제적 인식이 완전히 바뀔 것 같습니다. 정말 기대되네요. 우리도 정부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논문 초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며 저는 혼잣말을 했어요. 한국은 절대 인정하지 않을 거야. 인정할 수가 없지. 그들에겐 이제 자존심만 남았으니까. 하지만 그게 뭐 어때? 진실은 진실이야. 저는 키보드에서 손을 떼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하나야.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것. 그리고 이 논문이 그 진실을 세상에 알릴 거야. 컴퓨터 화면에 떠 있는 논문 제목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저는 마음을 다잡았어요. 이건 단순한 학술 논문이 아니야. 일본의 정당한 권리를 회복하는 역사적 문서가 될 거다. 후세들이 이 논문을 보고 진실을 알게 될 테지. 저는 그렇게 확신하며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마침내 한국의 불법 점거를 끝낼 수 있는 완벽한 무기를 완성했다고 생각하니 이제 이 논문을 세상에 발표할 일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상치 못한 연락이 한국에서 날아왔어요. 논문 초안을 완성하고 발표 준비를 하던 중 갑작스러운 연락이 한국 외교부에서 왔습니다. 국제교류재단을 통해 전달된 공식 서한이었어요. 오오타 교수님의 독도 관련 논문에 대해 들었습니다. 발표 전에 저희 측 자료도 검토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학술적 객관성을 위해 양측 자료를 모두 살펴보신 후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 저는 코웃음을 쳤어요. 한국이 무슨 자료를 가지고 있다고. 감정적인 선전물들이나 조작된 지도들이나 있겠지. 이건 함정일 수도 있어. 하지만 서한을 다시 읽어보니 정중하고 학술적인 톤이었습니다. 공개 토론도 가능하고 현지 확인도 할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잠시 망설였지만 곧 생각을 바꿨습니다. 거절한다면 비겁한 일이죠. 게다가 이번 기회에 한국 측의 왜곡된 주장들을 직접 확인해서 더 완벽하게 반박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좋아. 가보자. 그들의 허상을 직접 눈으로 확인해서 더 확실한 증거로 만들어주지. 한국이 얼마나 억지를 부리는지 세상에 보여줄 절호의 기회야. 하지만 주변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가족들이 먼저 반대했어요. 아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당신 혈압도 높은데 괜히 스트레스 받으러 가는 거 아니에요? 한국 사람들이 감정적으로 나올 텐데. 그리고 요즘 한 일도 좋지 않잖아요. 아들도 끼어들었습니다. 아버지 괜히 가서 곤란한 일 생기면 어떡해요? 언론에서 이상하게 보도할 수도 있고. 하지만 저는 단호했죠. 이건 제 평생의 일이에요.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싶습니다. 더 이상 이 문제를 후세에 남겨둘 수는 없어요. 학자로서 모든 자료를 검토해 볼 의무가 있습니다. 가족들의 걱정을 뒤로하고 저는 방안을 결심했어요. 대학 동료들의 반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국제법과 노부오 교수가 의아해하며 말했어요. 오오타 교수 한국에 가서 뭘 더 확인하려고 그러세요? 그들이 가진 건 감정뿐인데. 시간 낭비 아닙니까? 오히려 그들의 선전에 이용당할 수 있어요. 다른 동료들도 비슷한 반응이었죠. 한국 놈들이 교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저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확인만 하면 무너질 주장들이라는 걸 직접 증명해 보겠어요. 그래야 우리 논리가 더 완벽해지지 않겠습니까? 상대방의 주장까지 완전히 논파해야 진정한 승리죠. 이런 기회가 언제 또 오겠어요? 외무성 후배들은 더욱 강하게 말렸어요. 나카무라 켄지가 전화로 말했습니다. 선배님, 한국 놈들의 함정일 수도 있어요. 괜히 가서 곤란한 상황에 처하시면 어떡해요? 그들이 선배님을 이용해서 선전에 써먹을 수도 있고요. 타카시 히로키도 걱정했어요. 선배님, 논문만으로도 충분히 이길 수 있는데 굳이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있을까요? 하지만 저는 자신만만했습니다. 내가 30년간이 문제를 다뤄왔는데 뭘 걱정해? 오히려 그들의 허점을 더 명확히 드러낼 기회야. 직접 가서 확인하고 돌아와서 그들의 주장이 얼마나 허무맹랑한지 증명해 주겠어.
김포공항에 내린 저는 묘한 기분이었어요. 생각해보니 한국에 발을 디딘 건 처음이었거든요. 한국어 안내방송이 흘러나오는 것을 들으며 저는 속으로 말했습니다. 드디어 왔구나. 이제 그들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되는군. 감정에 호소하는 것 말고 제대로 된 증거가 있는지 확인해보자. 공항에서 나와 택시를 탔는데 기사님이 일본어로 말을 걸어왔어요. 일본에서 오셨나요? 관광이세요? 저는 간단히 답했습니다. 업무차 왔습니다. 기사님이 또 물었어요. 무슨 업무세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역사 연구 관련 일입니다. 기사님이 그러시군요. 독도 관련인가요? 라고 물어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아세요? 요즘 일본 학자분들이 가끔 오세요. 연구 때문에. 호텔로 가는 길에 저는 가져온 자료들을 다시 한번 훑어봤어요. 1905년 시마네 현고시, 메이지 정부 문서들 국제법 판례집. 이런 명확한 증거들 앞에서 한국이 뭘 보여줄 수 있을까? 저는 자신만만했습니다. 한국의 주장이 얼마나 허술한지 직접 확인하러 온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호텔에 체크인하고 방에 들어가니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였어요. 생각보다 발전된 도시 모습에 조금 놀랐지만 바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겉모습이야 어떻든 역사적 사실은 바뀌지 않아. 내일 그들이 무엇을 보여주든 흔들리지 말자. 저는 그렇게 다짐하며 내일을 준비했어요. 그런데 그날 밤 한국 외교부 담당자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교수님, 내일 일정을 말씀드릴게요. 먼저 독도재단에서 우리 측 자료를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국립중앙박물관, 그리고 마지막에 독도 현지 방문도 가능합니다. 저는 좋습니다. 모든 자료를 다 보겠어요. 라고 답했어요. 한국의 억지 주장을 완전히 논파할 준비를 하면서 말이죠. 다음 날 아침 독도재단 건물에 들어선 순간 저는 예상과 완전히 다른 분위기에 당황했습니다. 감정적인 선전물들과 과장된 전시물들을 기대했는데 정갈하게 정리된 고문서들과 체계적으로 분류된 학술 자료들이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마치 일본의 국립공문서관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교수님 환영합니다. 먼저 우리나라의 가장 오래된 기록부터 보시죠. 안내하는 박민준 연구원이 펼쳐 보인 것은 삼국사기였습니다. 512년 신라지왕 13년 6월 이사보 장군이 우산국을 정복했다는 기록이에요. 우산국은 울릉도와 독도를 포함한 영역이었습니다. 저는 문서를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이게 정말 1145년에 쓰인 겁니까? 네. 김부식이 편찬한 정사입니다. 그리고 이건 세종실록 지리지예요.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1454년 기록을 보여주더군요. 우산과 무릉 두 섬이 울진현의 정동쪽 바다에 있다. 두 섬은 거리가 멀지 않아 날씨가 맑으면 서로 바라볼 수 있다. 박민준 연구원이 설명을 이어갔어요. 이 기록을 보면 당시에 이미 독도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울릉도에서 날씨가 맑으면 독도가 보인다는 것도 정확한 관찰이고요. 제 머릿속이 복잡해지기 시작했어요. 1454년이면 1905년보다 450년이나 앞서는 거네. 하지만 저는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이 우산도가 정말 지금의 독도를 가리키는 건가요? 울릉도 자체를 가리킬 수도 있지 않나요? 박민준 연구원이 다른 자료를 꺼냈어요. 1531년 신증동 국여지 승남이었습니다. 여기에도 우산도가 울릉도와 별개로 기록되어 있어요. 두 섬이 구분되어 있다는 뜻이죠. 그 다음 보여준 건 1900년 대한제국 칙령 제41호였습니다. 울도군의 관할 구역을 울릉전도, 죽도, 석도로 한다. 박민준 연구원이 설명했어요. 이 석도가 바로 독도입니다. 당시 울릉도 주민들이 독도를 돌섬 즉 석도라고 불렀거든요. 1905년보다 5년 앞서 우리가 공식적으로 행정구역에 포함시킨 거죠. 이는 대한제국 관보 제1716호에도 게재되어 국제적으로 공표된 사실이에요. 저는 숨이 막히는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1905년 우리 편입이 최초라고 했는데 말끝을 흐린 제게 박민준 연구원이 또 다른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1947년 미군의 도였어요. 명확하게 독도가 코리아로 표기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미군이 직접 작성한 지도예요. 조작이 불가능하죠. 가장 충격적인 건 일본 측 자료들이었습니다. 박민준 연구원이 1877년 태정관 지령 문서를 보여주더군요. 메이지 10년 3월 20일 일본 정부 최고 행정기관인 태정관이 내무성에 내린 지령입니다. 원문과 번역문이 함께 있었어요. 다케시마 외 일도의 건에 대해 본방은 관계가 없음을 명심할 것. 저는 이 문서를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렇게 명확하게 독도를 일본과 관계없다고 명시한 줄은 몰랐습니다. 이건 우리 외무성에서 본 것과 다른데 박민준 연구원이 설명했어요. 아마 일본에서는 이 부분을 잘 공개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이건 1667년 은주시청 합기라는 일본 문헌이에요. 또 다른 일본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이 두 섬은 사람이 살지 않는 땅으로 고려를 보는 것이 운슈에서 온슈를 보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일본의 서북쪽 경계는 이주를 한계로 한다. 이 문서도 제가 알고 있던 것이었지만 이런 내용이 있다는 건 처음 알았어요. 그리고 1870년 조선 국교제시 말레 탐서라는 일본 외무성 문서에는 죽도와 송도가 조선에 부속된 사정이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송도는 당시 독도를 가리키는 일본식 명칭이었고요. 저는 완전히 말을 잃었습니다. 일본 외무성 문서에서 조선 땅이라고 오후에는 더 충격적인 자료들을 봤어요. 1946년 연합국 최고 사령관 각서 SCAPIN 677호였습니다. 일본 영토에서 제외되는 지역의 울릉도, 독도, 제주도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연합국이 공식적으로 독도를 일본 영토에서 제외시킨 거죠. 국방부에서 제공한 1954년 항공 영상을 보여줄 때 저는 완전히 충격을 받았어요. 한국군 초병이 독도에서 경계를 서고 있는 모습, 그리고 한 어부의 인터뷰 영상이었습니다. 여기가 우리 집이에요. 할아버지 때부터 바위마다 이름 붙여 살며 고기잡이를 했어요. 신라시대 때부터 한국 땅이에요. 그 어민의 진솔한 표정을 보며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게 대체 저는 말을 더듬었어요. 박민준 연구원이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여줬습니다. 1899년 일본 수로지였어요. 일본 해군성이 발간한 조선 수로지에 독도가 포함되어 있어요. 일본 해군조차 독도를 조선 영역으로 인식했다는 뜻이죠. 저는 의자에 털썩 앉았습니다. 30년간 믿어왔던 모든 것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그럼 우리가 알고 있던 건 박민준 연구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교수님, 아마 일본에서는 이런 자료들을 잘 공개하지 않았을 겁니다. 자국에 불리한 자료들이니까요. 머릿속이 뒤죽박죽이었어요. 512년 신라 기록, 1454년 세종실록, 1877년 일본 태정관 지령, 1900년 대한제국 측령 시간 순으로 나열해보니 한국의 주장이 훨씬 앞서고 일관되어 있었습니다. 내가 뭘 놓쳤던 걸까? 박민준 연구원이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교수님, 독도 현지 방문도 가능합니다. 직접 보시면 더 명확해질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미 제 확신은 크게 흔들린 상태였거든요. 그러죠. 직접 봐야겠어요. 그날 밤 호텔 방에서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본 자료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정말 내가 틀렸던 걸까? 30년간 믿어온 게 잘못된 거야. 창밖 서울 야경을 바라보며 저는 깊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제 마지막 확인이 남았어요. 그 섬을 직접 보는 것 말이에요. 다음 날 새벽 울릉도로 가는 비행기에서 저는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어제 본 자료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특히 일본 측 자료들이 한국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정말 내가 30년간 놓친 게 있었던 걸까? 울릉도에 도착해서 헬기로 갈아타며 동행한 해양경찰이 설명해줬어요. 날씨가 좋아서 독도가 잘 보일 겁니다. 오늘은 정말 운이 좋으세요. 헬기 소음이 귓가에 울렸습니다. 울릉도에서 독도로 향하는 15분간의 짧은 여행이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푸른 바다 위에 작은 섬을 보며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저게 그 다케시마인가? 아니, 독도라고 해야 하나? 점점 가까워지는 섬을 보니 생각보다 작았어요. 하지만 그 작은 섬이 왜 이렇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지
이제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교수님, 곧 도착합니다. 동도부터 둘러보시죠. 동행한 한국 해양경찰이 말했어요. 독도가 점점 가까워지자 저는 평생 자료로만 봤던 그 섬을 드디어 직접 보게 되는 순간이라는 생각에 긴장했습니다. 독도 동도의 헬기가 착륙했습니다. 문이 열리자 바닷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짠 바다 냄새와 함께 갈매기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독도에 발을 디딘 순간 저는 숨이 막혔어요. 한국 해양경찰이 정중하게 경례를 했고 태극기가 바람에 퍼리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독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초병의 인사를 받으며 저는 복잡한 기분이었어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 지난 며칠간 본 자료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512년 신라 기록, 1454년 세종실록, 1877년 일본 태정관 지령, 1900년 대한제국 측령. 이걸 내가 왜 이제야 제대로 보고 있을까? 저는 태극기 앞에서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30년간 믿어온 모든 것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일본 외무성에서 보여준 자료들은 진실의 일부분에 불과했구나 싶었습니다. 독도등 근처를 걸으며 저는 생각에 잠겼어요. 1900년에 이미 한국이 측량으로 관할권을 명시했다면 1905년 우리 편입은 뭐였던 거지? 무주지가 아니었던 거 아닌가? 발밑에 바위를 바라보며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이 바위들이 1400년 전부터 한국인들에게 알려져 있었다니. 동행한 독도 관리사무소 최영호 직원이 설명해 줬어요. 이 등대는 1954년에 설치된 거예요. 그때부터 계속 한국인이 이 섬을 관리하고 있죠. 등대기도 상주하고 해양경찰도 24시간 경비를 서고 있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1954년이면 한국전쟁 직후네요. 그때도 이 섬을 지키고 있었구나. 서도로 이동해서 어민 숙소를 봤어요. 여기서 이상만 어민 부부가 살고 계세요. 3대째 근처에서 고기잡이를 하시는 분들이에요. 어제 영상으로 봤던 그 어민이었습니다.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들으니 더욱 실감이 났어요. 여기가 정말 우리 삶의 터전이에요. 할아버지가 어릴 때부터 이 바위들 이름을 하나하나 가르쳐 주셨거든요. 바위 위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며 저는 더 깊이 생각했어요. 512년 신라 때부터 이 섬을 알고 있었다는 기록들. 1454년 세종실록의 정확한 위치 설명. 1667년 일본 은주시청 앞기에서 일본 경계를 오키섬으로 한정한 것. 한국이 훨씬 오래 전부터 이 섬을 자신들의 영토로 여겼구나. 독도의 서도를 바라보며 저는 눈물이 났어요. 30년간 확신했던 모든 것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내가 정말 잘못 알고 있었던 거구나. 한국의 주장이 이렇게 탄탄한 근거를 가지고 있었다니. 그럼 1905년 편입은 정말 불법이었던 거야? 등대지기 김아저씨가 다가와서 물었어요. 일본에서 오신 분이시죠? 괜찮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어요. 네, 괜찮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제 평생의 신념이 이 작은 섬에서 완전히 부서져 버렸거든요. 이 섬에서 3대째 살고 있다던 그 어민분 말씀이 계속 떠오르네요. 저는 혼잣말을 했어요. 그 어민의 진솔한 표정, 한국군 초병들의 자연스러운 모습, 그리고 이 섬 곳곳에 스며 있는 한국의 역사 모든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웠어요. 돌아가는 헬기를 기다리며 저는 독도를 마지막으로 바라봤어요. 이 섬은 정말 한국 땅이구나. 내가 30년간 착각하고 있었어. 1877년 우리 태정관에서도 일본과 관계없다고 했는데 태극기가 여전히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고 그 모습이 너무나 자연스러워 보였습니다. 헬기 안에서 저는 아무 말 없이 창밖만 바라봤어요. 동행했던 한국 외교부 관계자가 괜찮으세요? 라고 물었지만 저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말할 수가 없었어요. 제 평생의 신념이 그 작은 섬에서 완전히 바뀌어 버렸거든요. 울릉도로 돌아가는 길 저는 계속 눈물을 흘렸습니다. 분노도 아니고 억울함도 아니었어요. 그냥 제가 너무 무지했다는 사실에 대한 부끄러움이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30년간 잘못 믿고 살았다니. 바다를 바라보며 저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모든 걸 다시 시작해야 할 때가 왔어요.
서울에서 하루 더 머물며 한국 학자들과 만난 후 일본으로 돌아온 저는 곧바로 연구실로 향했습니다. 3일간의 한국 방문이 제게 준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책상 위에 놓인 논문 초안 독도 불법 점거 구조 분석을 바라보며 저는 오랫동안 망설였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자신만 했던 그 제목이 이제는 너무나 부끄럽게 느껴졌어요. 이걸 어떻게 하지? 저는 논문을 들어 올렸다가 다시 내려놓기를 반복했어요. 한국에서 확인한 사실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512년 신라 기록, 1877년 일본 태정관 지령, 1900년 대한제국 측령, 그리고 독도에서 만난 그 어민의 진솔한 표정까지. 이 모든 걸 알고도 그 논문을 발표할 수는 없어. 결국 저는 결심했습니다. 문서 세절기의 윙거리는 소리가 연구실에 울렸어요. 40페이지에 달하는 논문 초안이 조각조각 잘려나가는 것을 보며 저는 복잡한 신경이었습니다. 이게 맞아. 잘못된 걸 세상에 내보낼 순 없지. 학자로서의 양심이 있는데 진실을 외면할 수는 없어. 세절기의 마지막 페이지를 넣으며 저는 혼잣말했어요. 30년간 잘못 알고 있었구나. 한국의 주장이 이렇게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있었다니. 특히 우리 일본 자료들까지 한국 편을 들고 있었어. 그리고 새로운 논문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실효적 지배와 국제법상 해양 경계에서 독도는 왜 한국 영토인가였어요. 키보드를 두드리며 저는 한국에서 확인한 사실들을 하나씩 적어 나갔습니다. 512년 신라 지증왕 때 이사부 장군의 우산국 정복으로 독도는 한국 영토로 편입되었다. 이후 1454년 세종실록 지리지에서 우산도와 무릉도의 위치를 정확히 기록하고 있어. 당시에도 독도의 존재를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쓸수록 한국의 주장이 얼마나 탄탄한지 느껴졌어요. 일주일 후 외무성 동료들이 찾아왔어요. 나카무라 켄지와 타카시 히로키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연구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선배님 무슨 일이세요? 갑자기 연락도 안 받으시고 SNS도 중단하시고 혹시 한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요? 제가 쓰고 있는 새 논문을 본 그들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선배님, 설마 이게 독도는 한국 땅이야?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동료들이 깜짝 놀라며 소리쳤습니다. 선배님 정신 차리세요. 한국 놈들한테 완전히 세뇌당하신 거예요. 그들의 함정에 빠지신 거라고요. 나카무라 켄지가 흥분해서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차분히 대답했어요. 세뇌가 아니야. 사실을 확인한 거지. 우리가 그동안 몰랐던 사실들을 말이야. 내가 틀렸다는 걸 알았을 때 말하지 않는 것이 더 큰 배신 아닙니까? 저는 진지하게 말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건 절반의 진실이었어요. 나머지 절반을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있었던 거죠. 1877년 태정관 지령만 봐도 명확하잖아요. 우리 정부가 독도를 일본과 관계없다고 공식 선언했다고요. 동료들은 실망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선배님은 배신자예요. 일본을 배신하는 거라고요? 30년간 쌓아온 명성을 하루아침에 버리시는 거예요. 나카무라 켄지가 화를 내며 말했어요. 타카시 히로키도 거들었습니다. 선배님께서 이러시면 우리는 뭘 믿고 살아야 해요? 선배님이 우리 롤모델이었는데.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마세요. 우리도 학자잖아요. 사실 앞에 겸손해야죠. 국적을 떠나서. 진실은 진실이에요. 1667년 은주시청 앞기에서 일본의 서북 경계를 오키섬으로 한정했고 1870년 우리 외무성 문서에서도 독도를 조선 땅으로 기록했어요. 한국에서 뭘 보셨길래 이러세요? 타카시 히로키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저는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1454년 세종실록에 독도 위치가 정확히 기록되어 있어 1900년 대한제국 측량으로 독도를 행정구역에 포함시켰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건 1877년 우리 태정관에서 독도를 일본과 관계없다고 명시했다는 거야. 이건 우리 국립공문서관에도 있는 자료라고. 그런 건 조작된 자료일 수도 있어요. 나카무라 켄지가 반박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조작이 불가능한 자료들이야. 특히 일본 측 자료들은 우리가 직접 만든 건데 어떻게 조작해?
우리가 그동안 일부만 보고 있었던 거지. 불리한 부분은 숨기고 말이야. 그들이 화를 내며 일어섰어요. 선배님은 정말 배신자입니다. 일본을 팔아먹는 사람이에요. 문을 쾅 닫고 나가는 그들을 보며 저는 씁쓸했지만 후회하지 않았어요. 진실 앞에서는 누군가의 감정보다 객관적 사실이 더 중요하니까요. 그들이 떠난 후는 논문을 계속 썼습니다. 1667년 은주시청 앞기에서 일본의 서북 경계를 오키섬으로 한정했다. 1870년 조선 국교제시 말내 탐서에서 독도를 조선 땅으로 기록했다. 1877년 태정관 지령에서는 독도가 일본과 관계없다고 명시했다. 이번엔 진실을 써야 했으니까요. 며칠 후 대학에서도 문제가 됐어요. 학과장이 저를 불러서 말했습니다. 오오타 교수 무슨 일입니까? 동료들로부터 이상한 얘기를 들었는데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사실을 확인했을 뿐입니다. 독도는 한국 땅이 맞습니다. 학과장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교수님, 그런 말씀을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대학 입장도 곤란하고. 하지만 저는 굽히지 않았어요. 학자는 진실을 말해야 합니다. 거짓을 가르칠 수는 없어요. 결국 학과에서는 제게 휴직을 권고했고 저는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대가치고는 싸다고 생각했거든요. 밤늦게 논문을 쓰며 저는 생각했어요. 30년을 잘못 살았구나. 하지만 이제라도 진실을 말할 수 있어서 다행이야. 비록 모든 사람이 등을 돌리더라도 말이야. 컴퓨터 화면에 나타나는 글자들이 제 마음을 조금씩 가볍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비록 늦었지만 이제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학자는 진실 앞에 겸손해야 해. 국적을 떠나서 말이야. 저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새벽까지 논문을 썼습니다. 한국의 독도 영유권을 뒷받침하는 명확한 증거들을 하나씩 정리하면서 말이에요. 60페이지 분량의 새 논문이 완성될 무렵 예상치 못한 연락이 또 한국에서 왔어요. 이번엔 한국 국회에서 강연을 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한국 국회의 강연 요청을 받았을 때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일본에서 이미 배신자라는 비난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국회에서 강연한다면 더 큰 파장이 일게 뻔했거든요. 하지만 학자로서 진실을 알릴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라. 제대로 된 진실을 말해야겠어. 김포공항에서 서울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강연 원고를 다시 한번 점검했어요. 30년간의 착각을 인정하고 독도가 한국 땅이라는 명확한 증거들을 제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승무원이 곧 인천공항에 도착합니다. 라고 안내했을 때 저는 가슴이 뛰었어요. 한국 국회 강연장의 선전은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며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수백 명의 한국 의원들과 관계자들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몇 달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죠. 일본 외교관이 한국 국회에서 독도가 한국 땅이라고 말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존경하는 의원님들께. 저는 깊게 숨을 쉬고 말을 시작했어요. 일본 외무성에서 30년간 독도 문제를 담당했던 사람으로서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청중들의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어떤 이는 궁금한 표정이었고 어떤 이는 기대하는 눈빛이었어요. 저는 30년간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외할아버지로부터 들은 이야기, 외무성에서의 경험, 그리고 제가 본 자료들 모든 것이 그렇게 말해주는 것 같았거든요.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청중을 바라봤어요. 하지만 제가 틀렸습니다. 완전히 틀렸어요. 독도는 분쟁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 말을 할 때 저는 목이 메었어요. 제가 외면했던 진실일 뿐입니다. 512년 신라 이사부 장군의 우산국 정벌부터 1900년 대한제국 칙령 제41호까지 1400년간 지속된 한국의 실효적 지배를 일본이 인정해야 합니다. 청중석에서 웅성거림이 이었어요. 한국 의원들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특히 1877년 일본 태정관 지령은 결정적입니다. 우리 정부 최고 기관이 독도를 일본과 관계없다고 명시했거든요. 이보다 더 명확한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1667년 은주시청 앞기에서 일본의 서북 경계를 오키섬으로 한정했고
1870년 조선 국교시 말레 탐서에서는 독도를 조선 부속 땅으로 기록했습니다. 모두 일본 측 자료들이에요. 저는 차분히 설명했어요. 우리가 그동안 이런 자료들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자국에 불리한 부분은 감춰왔던 거죠. 강연이 끝난 후 질의응답 시간이 있었어요. 한 의원이 물었습니다. 교수님, 일본으로 돌아가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저는 씁쓸하게 웃으며 답했어요. 이미 배신자라는 소리를 듣고 있어요. 대학에서도 휴직을 권고받았고요. 하지만 진실 앞에서는 떳떳합니다. 또 다른 의원이 물었어요. 그럼 1905년 심한 편입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저는 명확히 답했습니다. 불법적인 강제 편입이었어요. 1900년 이미 대한제국이 측량으로 관할권을 명시했는데 그걸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편입한 거죠. 당시 한국은 외교권을 잃은 상태라 항의조차 할 수 없었고요. 국제법상 무주지가 아닌 땅을 강제로 편입한 불법 행위였습니다. 마지막 질문이 나왔어요.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일본은 언제 이 사실을 인정할까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답했어요. 시간이 걸릴 겁니다. 하지만 진실은 언젠가 밝혀지게 마련이에요. 저처럼 사실을 직시하는 일본인들이 더 나타날 거라고 믿습니다. 강연장을 나서며 저는 독도 영상을 보게 되었어요. 푸른 바다 위에 그 작은 선바람에 펄럭이는 태극기. 며칠 전 제가 직접 밟았던 그 땅이었습니다. 마이크를 다시 잡고 마지막 소감을 말했어요. 그 섬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말했어요. 내가 그 섬을 제대로 몰랐던 것이죠. 편견과 선입견으로 진실을 보지 못했던 겁니다. 독도는 512년부터 지금까지 줄곧 한국 땅이었어요. 화면에 떠오른 독도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며 저는 계속 말했어요. 이제 그 섬이 한국 땅임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말이에요. 집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구름 사이로 보이는 바다가 한국과 일본을 가르고 있었지만 진실은 하나였습니다. 독도는 한국의 땅이라는 건 말이에요. 도쿄에 도착해서도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30년간 잘못된 믿음에 사로잡혀 있었지만 이제라도 진실을 알게 된 것이 감사했어요. 비록 동료들은 저를 배신자라고 했지만 양심 앞에서는 떳떳했습니다. 연구실로 돌아가 컴퓨터를 켰어요. 새로 쓴 논문 시료적 지배와 국제법상 해양 경계 독도는 왜 한국 영토인가가 화면에 떠올랐습니다. 60페이지에 달하는 이 논문에는 제가 한국에서 확인한 모든 사실들이 담겨 있었어요. 그날 밤 일기에 저는 이렇게 썼어요. 오늘 나는 비로소 진짜 학자가 되었다. 편견을 버리고 진실을 받아들이는 용기를 가진 사람 말이다. 30년간의 착각이 부끄럽지만 이제라도 깨닫게 되어 다행이다. 그 섬은 정말 변한 적이 없었구나. 창밖을 바라보며 저는 독도 방향으로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독도의 진실을 가르쳐준 한국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말이에요. 그 섬은 정말 변한 적이 없었구나. 1400년 전부터 지금까지 한국 땅이었어. 변한 건 나였지. 이제 진실을 아는 나로 변했으니까. 저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준비를 했습니다. 진실을 아는 학자로서 그리고 양심을 되찾은 한 인간으로서 말이에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생각하며 평생을 살아온 다케시마 교수가 한국에 와서 독도의 역사와 자료들을 확인하고 모든 편견이 무너지고 한국 땅이라고 인정하게 된 감동적이고 뜻깊은 사연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독도가 일본 영토라고 우기고 있는 일본인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